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양혜원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박완서는 선생님이 연구는 제 박사 논문,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 그 후로도 지금 계속 이제 연구재단 쪽 통해서도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박완서 선생님이 궁금해서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완서 선생님 워낙 유명한데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니 굉장히 80년의 세월이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약간 이제 그 저의 영업 노하우라 그래야 되나? 내가 이 작가를 연구할 때 어떤 그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실은 내 인생을 생각하는 방향도 조금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연구자들은 작가의 인생 이야기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쓰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인생에서 여자의 이야기로라고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박완서 선생님 인생 이야기를 알고 싶은 거는 완전 달라서 내가 전혀 이렇게 릴레이트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알고 싶지 않겠죠. 뭔가 이렇게 나하고 와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싶겠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다르지만 또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그 지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도 처음 얘기할 때, 두 번째 얘기할 때, 세 번째 얘기할 때 내가 어느 시점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장소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한 해인 것 같은데 이 각도에서 보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고, 이야기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이야기가 인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 내가 행동한 것과 내가 결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구술이 될 때 나는 그 인생을 사는 이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돌아봐도 단발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고, 뭐 차려입고 출근을 했고, 아니면 뭐 아이를 학교를 보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그것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뭐를 했다.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가? 난 누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하루의 일과는 좀 더 큰 이야기 안에 또 하루가 되겠죠.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했다. 왜? 나는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왜 시험을 준비하지? 나는 어디에 가고 싶기 때문에. 나는 왜 그게 하고 싶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점점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이야기 중심에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결정하고 혹은 어느 긴 시간에 걸쳐서 결정하고 행동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이야기들이 엮여져가지고 큰 이야기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이야기는 자기 이해에 기반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 하는 거에 기반해서 이제 자기 인생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구성된 이야기가 하나인가? 아까 이제 각도에 따라 다르겠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말하는 상황, 시간, 대상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박완서 선생님의 이야기는 저라는 사람이 제가 선 시점에서 그 시기에 선생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어떤 글이에요. 제가 오면서 또 박완서 선생님 소설을 또 봤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또 다른 면이 또 이제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는 계속 변하고 그때마다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엄마의 관점으로 바라보냐, 직장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냐, 뭐 내가 연구자로서 바라보냐, 뭐 이게 20살 때 이야기냐, 30살 때 얘기냐, 40살에 돼서 20살을 돌아봤냐, 이렇게 따라서 이야기는 다 이제 다르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혀 별개이면 이게 이 사람 얘기인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인 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그 요소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걸 보통 심리학에서는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체성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획기적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확 달라지면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확 달라졌을 때.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늘 살던 나의 모습과 다른 어떤 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종교적인 어떤 회심의 계기라든지 아니면 벼락부자가 됐다든지 사람이 갑자기 달라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 근데 그 겪은 일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진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다. 그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생기는 거죠. 박완서 같은 경우에 그 획기적인 사건이 다 아시다시피 등단을 이제 갑자기 자기가 이제 글을 쓴 게 이제
그 뽑히면서 자기가 이제 작가로 등장하게 된 게 획기적인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획기적인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이전의 박완서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 이후에 나온 박완서를 알고 그 이전의 박완서는 박완서가 이야기한 부분 아니면 박완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기초해서 아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러한 저자의 이야기를 구성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박완서 어떻게 제시했는데 사람들이 이건 박완서가 아니야라고 하게 제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그래서 박완서의 어떤 단계별로 제시를 했을 때도 이게 하나의 박완서라는 사람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형상화되도록 이제 이야기를 써가겠죠. 그렇다면 자기는 그 자기가 이제 중심에 있다고 했을 때 요것도 잠깐 같이 볼게요. 자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주어지는 요소와 선택할 수 있는 요소의 결합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완서의 경우 주어지는 요소로서 가장 큰 게 뭐였을까요? 주어지는 요소로서 그러니까 내가 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져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 여성이라는 거. 예, 그렇죠. 여기 예. 그렇죠. 예, 전쟁. 전쟁 경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대한민국 전 이제 국민이 겪었던 그 전쟁 경험은 박완서에게 주어지는 요소였고 그 후에 선택할 수 있었던 요소로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를 중단하셨잖아요. 그죠? 두 주 다녔나 하고 중단을 하셨는데 돌아갈까, 복학을 할까, 결혼을 할까. 이제 그건 이제 선택의 요소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선택이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제 물음표를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이 이제 그 주어진 요소와 선택할 요소가 있다면 그 선택이 좀 쉬운 요소가 있고 선택이 어려운 요소가 있겠죠. 결혼이 쉬울까요? 글쓰기가 쉬울까요? 근데 이게 답이 시대에 따라 또 달라요. 박완서 선생님 시대는 결혼이 쉬운 시대였죠. 그죠? 그 시대에 여자가 글 쓰겠다는 게 더 어렵겠는데 요즘은 결혼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 성별도 우리는 지금까지는 주어진 걸 생각했지만 요즘은 성별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못 바꾼 게 인종인 것 같아요. 인종은 굉장히 바꾸기가 이제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적 바꿀 수 있고 부모는 바꾸기가 어려운데 이게 약간 이제 입양이라는 절차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부모와 조상이 좀 약간 갈래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계급은 많이들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종교야 뭐 당연히 문화는 또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민을 가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 태어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부분들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연령은 싫어도 바뀌는 거죠. 나이가 계속 먹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애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나중에 병들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뭐 심리, 성격, 체질, 친구, 학교, 전공, 직업, 배우자, 파트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이게 과연 선택이 가능한 것일까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구성을 하는데 그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가치와 의미.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가에 따라서 선택들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자기가 자기 그 가치에 기반해서 또 다른 선택들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의 어떤 행동과 결정들을 이야기로 엮으면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생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 이제 결혼 이야기와 에로틱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뭐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남자를 타락시키는 에로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같이 보기를 박완서 선생님 인용해서도 얘기하시는 거지만 남자들이 볼 때 자기를 구원할 여자와 자기를 타락할 여자의 관점에서 남성 작가들이 글을 써왔고 그거 이외에 이제 여성의 인생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쓸 말이 없는 그 굉장히 이야기가 빈곤했던 삶을 이제 살았던 거죠. 그 외에 서구사회에서 한 가지 가능했던 이야기가 이제 성녀의 이야기. 이제 성녀의 단계, 그러니까 이게 종교 사회로 들어가면 거기서 또 남녀의 차이는 세속사회 차이하고 또 조금 다르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녀 얘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이 어떤 전제. 그래서 애가 좀 크면 이 정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되고 시어머니 좀 제가 신사임당을 쳤던 이 그림이 떴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녀 이제 종교인을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약간 판무파딸이라 그래야 되나? 좀 이제 남자 그 아무 남자에게도 속하지 않은 여자.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여자. 이분은 그 도로시 세어스라고 영국의 그 추리소설 작가세요. 근데 거의 1세대 전업 작가. 그래서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전업 작가로 살기 힘든 시대에 전업 작가로 살았던 분인데 굉장히 지금
좀 마스큘린하죠. 그리고 이분이 피는 담배의 의미와 이 사람이 피는 담배의 의미가 좀 달라졌죠. 이분이 1800 몇 년도랄까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에 사셨던 분이신데요. 이 시대가 이제 여자들이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교육이 허락이 되고 하면서 여자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때인 거죠. 이 시대 이전에 이러한 전형적인 여자 그 이야기 밖의 인생을 사는 여자는 여자 같지 않은 여자. 여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여잔데 이렇게 사느냐. 그럼 여자가 아닌가 보다. 이제 남자 필명을 가지고 글 썼던 제일 유명한 뭐 조지 엘리엇 같은 사람들이 남자 필명을 썼던 여성 작가죠. 근데 거기 이제 변화가 생긴 게 이제 새로운 여성의 모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신여성.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했고,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했고, 그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 이런 사람이 등장했고, 박은서 선생님도 이 신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머니가 내 딸을 신여성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박은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1호 번역본의 제목이 신여성으로 살아라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번역한 분이 왜 그 제목을 달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볼 때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이 시대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그 어머니가 딸에게 너는 신여성으로 살아라 하는 게 자기는 이 책의 핵심이라고 봤다. 그래서 한국어 제목은 그만둔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 거지만 1호로는 이 제목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신여성이라고 하는 게 박원 쌤이 교육을 받았던 것도 원래 그 45년도가 이제 우리한테는 해방이고 일본한테는 패전이잖아요. 그 전에 일본에서는 그 여자들한테 4년제 대학 교육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패전이 되고 4년제 대학을 들어간 거고, 그래서 박원 쌤도 그 시기에 됐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신여성이라고 하는 게 박원 쌤의 그 생애에도 굉장히 중요한 또 전환점이 되는 시대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박원서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가서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들려주는 이야기인가? 자기 자신이 들려주면 자서전이 되겠고, 그 박원 선생님은 자전적인 소설을 또 많이 쓰셨죠. 그냥 배우자가 들려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뭐 이제 아내를 보통 이제 여자가 감히 남편의 전기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이 위대하면 그걸 써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아내를 잃은 좀 이름 있는 남편은 아내를 위한 그걸 이제 쓰겠죠. 뭐 자녀가 쓸 수도 있고, 우리 이제 부모의 어떤 입장을 그려서 친구, 뭐 평론가, 이제 저는 연구자 카테고리죠. 동료 작가가 쓸 수도 있고, 위인전 작가가 쓸 수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박원순 선생님 약간 어린이를 위한 박원 선생님 전기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기화되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제 좋은데 그 이야기가 박제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다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기가 같이 나오면 좋지만 다른 연구가 많이 안 이루어졌는데 전기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박제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같이 가기도 합니다. 누가 들려주고야 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동기가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배우자가 나는 우리 아내 너무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아니면 자녀가 우리 엄마 너무 훌륭했는데 우리 엄마 훌륭한 걸 알리고 싶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연구자로서 내가 박완서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여성의 이야기로서 의미가 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이미 40에 데뷔한 작가라는 사실이 많은 여성의 공감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내가 연구한 것들을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진 여성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동기가 됐던 거죠.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쯤 되면 이제 대충 대상도 정해가 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성들 중에서 특히 40, 50쯤의 나이에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면 왜 남성들은 이 이야기가 궁금할까? 그건 이제 저한테도 퀘스천 마크인데, 왜냐하면 남성들이 또 많은 부분 또 이제 여자하고 같이 사는 분들은 이제 자기 아내나 혹은 어머니나 딸이나 이제 더 이해하고 싶다는. 실제로 이 책을 읽으신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남성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나의 아내와 내 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틀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다시 마찬가지로 가장 유명한 일화인 마흔의 작가가 된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서 여성의 인생에서 중요한 테마로 이 책을 챕터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박원 선생님 자신은 어떻게 자기의 글쓰기를 생각을 했을까? 이 사진은 1992년도 사진이라고 그래요. 서재에서 그 싱하 집필하실 때 당시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요 글은 박원 선생님이 1974년에 추한 나이테가 싫다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쓴 내용입니다. 74년이면 등단하신 지 4년 됐을 때인 거죠. 한때 작가였다만 사람은 보기에 딱하지만 여자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주부라는 꽤 괜찮은 평생 직업이 남아있기 때문일까. 한때 작가였던 여편네, 한때 작가였던 아무개 엄마, 과히 나쁠 것도 없을 것 같다.
내가 얼떨결에 작가라는 딱지를 붙이게 됐을 때만도 별 감동도 별 야심도 없었지만 단 하나 여류 작가는 안 되리라. 어떻게 하든 그냥 작가가 돼보리라 다짐했었다. 그런 내가 3, 4년의 알량한 글쟁이 생활 끝에 도달한 결론이 겨우 여자라는 것으로 어떤 탈출구를 삼아보려는 거니 한심할 밖에 없다. 근데 요 앞에서 글을 쓰다가 그만둔 남자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비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걸 굉장히 좀 고귀한 직업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 만 남자는 나는 그 사람은 존경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글을 쓰시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 글을 안 써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만하면 내 살림도 괜찮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글을 쓰려고 덤벼들까. 그리고 뭔가 글쓰기에 압박감이 막 다가올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어떤 할 때 그 여자라고 하는 게 나한테 어떤 탈출구가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굉장한 어떤 괴로움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러려고 글쓰기 시작한 거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이제 여류가 아니라 그냥 작가가 되겠다. 이거는 이 당시에는 굉장한 다짐인 거죠. 여류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이게 여류란 말이 나중에 여성으로 이제 바뀌었죠. 여류라도 좀 약간 옛날 말인데 여성 작가, 그냥 작가가 아니고 여성 작가, 여류 작가. 왜 똑같은 작가인데 꼭 여자한테는 여류 혹은 여성을 붙일까? 이게 붙는다는 거는 보통 이제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파타임으로 일한다? 별로 그 일에 되게 헌신되어 있지 않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본업이 아니다라는 이미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고 너의 성과를 이걸로 보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 그래서 여류 작가 말고 그냥 작가. 이게 나한테 굉장히 시리어스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근데 막상 본인이 어떤 지점에 오니까 그래도 나 도망가고 싶은 면도 있다. 그냥 이만큼 하면 됐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작가 데뷔하고 처음 시기에 좀 있었다는 건데 약간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좀 더 훨씬 더 확신을 차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80년대 조금 들어서서 엄마의 말뚝으로 이상문학상 판교 81년 수상하시고 하면서는 훨씬 더 목소리가 공적인 목소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흔들림은 그때는 거의 이제 좀 많이 이제 줄어든 갈등이 전혀 없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거의 그쯤 되면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추리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계속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글쓰기의 동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여서 선생님이 문예지가 아니라 여성지에 투고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투고할 수 있는 문예지가 있었고 이미 그 한말숙 씨라고 작가 그분은 이미 등단을 하셨었고 그래서 본인이 여성동화에서 상 타고 나서 그 친구가 아니 네가 작가가 될 거였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문예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 왜 여성지에다가 투고를 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작가가 되겠다라고 할 때는 작가가 된 어떤 코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작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고 그게 꼭 내가 작가로서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내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식으로든 지면에 실려서 누군가가 읽어준다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지에 투고한 거에서 별로 개의치 않아 하셨던 거고 아마도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게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글은 잘 쓰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셨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잘 쓰셨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서는 저자 자신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증언의 욕구라든지 복수로서의 글쓰기라든지 이야기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증언의 욕구는 이제 자기가 피난을 못 가고 혼자 남은 서울의 모습을 본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할 때는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을 한 내가 살아남을 때는 뭔가 내가 본 곳을 말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복수로서의 글쓰기는 수복되고 나서 이제 잠깐 이제 협력한 인민군 쪽에 협력한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하게 이제 문초를 신문을 당하셨는데 그때 자기가 얼마나 그들이 나를 버러지같이 대했는가. 그 벌레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내가 당한 치욕을 내가 나중에 너를 내 글에서 묘사해서 갚아주겠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야기의 효능, 박완서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막 뛰어놀던 산도 들도 없던 그 시골 답방에 답답해할 때 이야기를 이제 들려줘서 그 심심함을 달래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제 그 친절한 포켓이 단편집에 보면 뒤에 후기에 인생이 하도 재미없어서 나를 웃기기 위해서 웃기는 이야기를 썼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어떤 여러 가지 효능이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단서로 이제 몇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심인가, 트라우마인가, 또 다른 그 외에 다른 사명감이 있었나, 어떤 직업의식인가, 그러니까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함부로 끝낼 수 없는, 뭐 아니면 뭐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끝낼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즐거웠다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적인 보수라든가. 이게 박완서 선생님은 그 중산층 주부로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때 처음에 이제 여성동아의 그 당선이 되시고 상금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때 그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하구나. 그래서 그 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여자에게 돈이 또 이제 가진 의미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사진을 좀 볼까요? 이거는 그 여성동아 당선되고 나서 이제 시상식 날 1970년대 연도 사진이죠. 어머니, 시어머니, 시고모, 그다음에 동네 할머니래요. 여긴 이제 방원 선생님이고 은희경 작가, 신경숙 작가, 그다음에 김인숙 작가. 네. 2007년도에 중국에 여행 갔을 때 사진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 이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방원 선생님 2007년이면 돌아가시기 4년 전이에요. 그러면 76세 이쯤의 나이에 저도 이 나이에도 안 입는 소대나 이게 민소매에 선글라스를 여기에 거시고 네 사람 중에 가장 패셔너블하게 선생님이 이 나이 때 여기에서 왜 이 차림을 택하셨을까? 다른 어떤 사진하고도 다른 사진인 거예요. 다른 사진들은 다 자켓을 걸치거나 좀 이렇게 그런 그냥 이제 약간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의 이제 차림인데 이 사진만 이래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때 이렇게 입으셨을까? 배경이 뭘까? 뭐 이건 진짜 상상력을 막 같이 쇼핑을 가셨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렇게. 근데 이때는 상상할 수 없는 옷차림에 그만큼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1970년과 2007년 사이에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사회인가가 37년 사이에 이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사는 그 분으로서, 그러니까 이분은 시상식 때 자기도 한복을 입은 뿐 아니라 한복을 입은 일가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도 알고 이런 옷을 입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는 분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과 저를 비롯해서 분들은 이 시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두 시대를 알면서 이제 그 두 시대의 이야기를 다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보다 많이 어린 작가들과 같이 현역으로 작가 생활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본인은 40에 데뷔해가지고 글을 쓰시는 동안 공지영이나 이런 작가들은 자기 자녀뻘이거든요. 공지영 작가가 63년생이면 박은 선생님 막내 아들하고 같은 연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뻘 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던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춘 글을 쓰게 되니까 이제 같이 호흡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완서는 지금의 40, 50대와 얼마나 멀고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도 이제 제가 고민을 하게 됐던 이제 부분인데요. 우선 박완서 선생님 스스로가 느꼈던 이제 변화가 분명히 있죠. 그죠? 본인이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 그죠? 내가 말하자면 40에 등단해서 젊은 사람들과 같이 글을 쓰지만 내가 40에서부터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변화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7년도 나온 호미에 실린 에세이에 보면 70년은 끔찍하게 긴 세월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친절한 포켓이 후기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는 웃을 일이 없어서 내가 나를 웃기려고 쓴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게 그 저희 어머니도 그러지만 너무 재미가 없다. 나이 들면 재밌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딱히 인생에 낙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본인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편 빨갱이 바이러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이분이 느꼈던 그 세대의 차, 그런 거기서 오는 깊은 고독, 그거를 또다시 그분의 그 전쟁 경험과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풀어놓으셨는데 저는 그걸 봤을 때 진짜 굉장히 이분이 고독의 깊이가 이 정도였던가라는 걸 이제 느꼈었거든요. 이제 이분 스스로 느꼈을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네 집에 대해서 박원쌤 하신 얘기가 연애 감정은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은데 소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소품이 다르다. 자기는 다방 가면 새록새록 연애 감정이 생기는데 요즘 세대는 다방에는 구닥다리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일단 내가 데이트하던 장소하고 요즘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장소가 다른데 지금 장소에서 자기가 느끼는 연애 감정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장소에는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설에 보면은 그 극장에 가서 같이 간 그 남자가 장갑을 발이 시리다니까 장갑을 벗어가지고 발에 끼워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 가슴이 두근거릴 사람이 있고 별로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죠. 저 같으면 끼워주는 것까진 괜찮은데 다시 저걸 저 사람 손에 끼는 건 더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소품의 차이, 그 느끼는 감정의 차이들이 있는데 박원쌤 소설들을 읽어보면 거기에다가 그도 감정을 잘 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소품은 다르지만 그 감정이 뭐였겠다라는 거는 느낄 수 있게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드린 대로 자신보다 많이 어린 작가들과 같이 현역으로 이제 작가 생활을 이제 하셨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주제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시대 젊은 여성 작가들하고 많이 호흡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페미니즘 소설들이죠. 그 1980년대, 90년대에 페미니즘 소설이 많이 나오면서 그걸 이제 페미니스트 대항 공적 공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 이슈들이 하나의 정당성을 가지고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데에 이런 소설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여성 작가들, 1990년대는 한국 여성 작가들의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이 여성 작가들 나왔을 뿐만 아니라 주제들도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주제를 다뤘었고 박원쌤도 그 무렵에 쓰신 소설들이 뭐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 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그다음에 꿈꾸는 인큐베이터, 저문 날의 사파 두 번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 여성 문제들을 이제 짚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또 똑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가시지만 또 거기에 박원순 선생님만의 결이 또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박원순 선생님 소설에서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테마를 볼 수 있는 게 선생님 소설에서 미국은 어떤 의미일까? 미국이란 공간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이것도 좀 제가 이제 또 갈래를 쳐서 연구를 하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제 뭐 살아있는 날의 시작 같은 데 보면은 한국의 가부장제 가족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장소가 미국이에요. 미국에 간 여자들은 시댁과 이제 분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아주 오래된 농담에 보면은 남자도 이 한국 사회 가부장제 가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런 장소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 제이완 비자는 그 약간 좀 달라진 그 시대상도 좀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98년에 나왔고 나의 왼수 덩어리가 97년에 이제 나온 인데 이 나의 왼수 덩어리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쳐달라고 이제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보니까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컴퓨터를 가는데 이 청년이 볼 때 이 할머니가 이 컴퓨터로 뭘 할까? 할머니 채팅하세요? 게임을 하시나? 이제 이러면서 근데 심지어 더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자기가 이제 이게 바이러스 먹어서 자기 컴퓨터가 안 되니까 지인의 노트북을 이제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왜 컴퓨터가 글씨가 깨지고 안 되냐? 아 바이러스가 먹은 것 같다. 했더니 노트북을 얼른 들고 다른 방으로 간 거예요. 바이러스 옮길까봐.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분이 이 컴퓨터가 왜 필요할까라는 게 이제 이 청년의 이제 의문인 거죠. 이제 그런 에피소드인데 여기서 제가 요걸 읽어드릴게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만한 아파트에 살면서 뭘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 타자 실력 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벌겠다고.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보다 훨씬 젊은데도 자식들한테 용돈 내놓으라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관광이나 다니면서 얼마나 편하게 사신다고요. 그러게나 말이요. 나는 나도 모르게 순순히 동의를 하고야 말았다. 실수의 연속이었다. 난다긴다 하는 급수탄 따져서도 얼마나 많은데 할머니한테까지 돌아올 일거리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청년이 7,000원짜리 수리비 청구를 내밀며 정말로 안 됐다는 듯이 나지막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도 신기했다. 이 끝에 나도 신기했다. 이게 되게 여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게 이제 박원 선생님 본인의 이야기일 확률도 본인의 경험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일 안 하셔도 글 안 쓰셔도 됐잖아요. 그때쯤 벌써 손자 손녀 다 보셨을 시기이고 뭐 돈이 뭐 그런 아쉬웠던 그 시기도 아니고 한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고 그때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저도 그렇지만 가끔씩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라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비슷하게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나? 신기한. 근데 또 내가 또 글을 쓰니까 계속 또 사람들이 읽어주네? 나를 불러주네? 나도 신기해. 나한테 계속 일이 있다는 거, 할 얘기가 있다는 거, 내가 또 하고 있다는 거, 참 나도 신기해. 그런 어떤 약간 여운이 좀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다시 이제 당선되셨을 때 기자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작가인지 몰라봤다고 그러잖아요. 애 줄줄 끌고 시어머니 모시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성 작가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도회적인 이미지, 머리 생머리 길고 이렇게 비누 냄새 나고 약간 이런 고고한 이미지였는데 이게 완전 아줌마가 나오니까 작가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래서 박완서 씨가 어딨냐고 박완서를 보고 박완서를 찾았던 그런 일화가 있는 것처럼, 그로부터 이제 98년도면은 한 28년이 흐른 세월에 이분은 여전히 그 자리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할머니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작가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시대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제 나이 또래의 주부를 보면 그냥 주부일 거 생각은 안 하잖아요. 뭔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를 해요. 근데 아직도 할머니는 일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할머니는 할머니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박원순 선생님이 굉장히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돼서도 계속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박원순 선생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는 나도 저 나이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요즘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약간 모델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원쌤은 이렇게 이제 본인 시대의 이제 젊은 작가들과 호흡하면서 그 시대 이야기도 했지만 자기 시대 이야기, 늙어가는 이야기도 이제 같이 하시면서 박원순 선생님과 함께 노인 문학에 탄생했다는 얘기도 하는 게 본인 세대의 경험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이 어떻게 느낄까라고 하는 거를 박원순 선생님 소설들, 뭐 마른 꽃이라든가 너무도 쓸쓸한 당신이라든가 이런 소설들을 보면 아, 노인들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게 사실은 저한테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부분인데요. 결혼식, 이것도 사진입니다. 1953년. 그다음에 신혼 때 1950년대 사진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 부군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갔던 여행 태종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부부이시고 자녀들한테는 엄마 아빠이고, 그렇죠? 이 박원순 쌤이 쓰신 책들을 본 독자들이 따님의 이 구술을 들었을 때 뭔가 아버지를 왕처럼 되셨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와닿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이제 박원순 쌤이 쓴 글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선생님이 1976년 지붕 밑에 남녀평등이라는 에세이에서 썼던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밤에 이제 글을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밤에 너무 피곤해서 자기가 그날은 이제 좀 잠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남편이 출근할 때 출근 준비를 부인이 해줬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주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 이제 우리도 좀 남녀평등 좀 합시다. 이제 당신 건 당신이 좀 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남편이 그날 저녁에 된통 삐져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에피소드가 있는 이제 그건 거예요. 어디선가 올해가 여성의 해라는, 이게 이제 1975년이겠죠. 1975년이 이제 그 여성의 해로 선포된 그때 K-pop 무먼 때 이제 듣고 살다 보니 별 좋은 세월을 다 맞는다 싶으면서도 웃음이 났다. 픽하는 코로 김이 반쯤은 새버리는 웃음말이다. 그렇다고 그게 여성의 해를 우습게 알아서 나는 웃음은 절대로 아니었다. 몇십 년을 결혼이란 이름으로 한 남자하고 소리 없이 산 여자가 남녀의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웃음이 나게 마련이다. 그것은 이론이나 법적으로 누리고 있는 여자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자기 집 지붕 밑에서 누리고 있는 실제의 남자 여자 문제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남녀는 사람이 만든 법이나 제도상으로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이 부여한 본질적인 불평등이랄까 차이랄까 그런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아까 그 말씀드린 구술에 이제 2008년 무렵에 했던 그 구술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전까지 남자들이 여자를 말할 때 난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여자를 대상화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주체가 돼서 느끼는 소설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욕망하는 여자, 이상화된 여자는 대개 어머니로서의 여자고 그렇지 않으면 창녀처럼 그리는 게 유행이고요. 제가 말한 건 물론 육체적으로 다름이 있지만 공통점은 똑같이 인간이다 이거죠. 여자도 남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감정이 좀 강한
강하다든가 힘이 남자보다 약한 대신 또 유연함이 있고 거친 거에 비해서 섬세하다든가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유연하다든가요. 여성의 부드러움이나 섬세함이 남성의 강함이나 무뚝뚝함에 억압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란 거죠. 모든 인간이란 조화 아니에요. 강함과 약함의 조화. 우열을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차이는 될 수 있으면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박원 선생님은 여성운동 그에 많이 동조를 하시면서도 여성이 남성화되는 거는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해를 하시죠. 하도 남자들이 못나니까 여자들이 더 세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여성이 여성다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박원 선생님 1931년에 사셔서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박완서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박완서와 동일시하는가? 박완서의 어떤 면이 나에게 이제 와닿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작가, 20세기 작가, 여성 작가, 여성, 마흔의 작가가 된 여성.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하고 책에서도 많이 중점을 넣었던 부분이고 또 뭐 카톨릭 신자이셨고 그 외에 많은 이분의 어떤 다른 경험이나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작가라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겠죠. 작가란 무엇인가? 20세기란 무엇인가? 20세기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그다음에 여성 작가는 이제 여성과 작가는 왜 작가와 구분되는가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여성이라고 했을 때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많은 이제 경험들이 여기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물음표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또 하나씩 적으셔서 박원 선생님 책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도 즐거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